어머니 아니면 누가 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나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멈춰 섰다. 물은 차갑게 식어갔고 접시 위의 기름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부엌 불빛만이 홀로 세상을 밝혔다. 나는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려놓고 칼로 조심스럽게 뿌리를 다듬었다. 아들은 곧 일어나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설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구두 굽소리를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그 사이 나는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 아이를 안아 거실로 데려올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침묵. 나는 그 반복 속에서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손주를 내 품에 떠넘기듯 건네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엔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도구였다. 냉장고처럼, 세탁기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가전제품 같은 것.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뛰어갔다. 아이는 내 품에 안기며 코를 훌쩍였고 나는 작은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차들이 지나갔고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 세상과 단절된 채 이 좁은 아파트 안에서만 존재했다. 친구들은 노인정에 모여 화투를 치고 여행을 떠나고 손주들 사진을 자랑했다. 나 역시 손주가 있었지만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다. 명절이 다가왔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고 아들은 그저 듣는 척만 했다. 결국 명절 당일 나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밥상을 차렸다. 온 가족이 모였지만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누구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웃지 않으면 울 것 같았으니까. 생일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은 케이크를 사왔지만 그건 손주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눈을 감고 숨을 불어넣고 박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내 눈을 따갑게 했다.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친구들의 단톡방이었다. 그들은 속초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회를 먹고 바다를 걷고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보내자고 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나는 갈 수 없었다. 손주가 있었고 며느리의 일정이 있었고 아들의 출장이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달력을 보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 적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여행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결혼 전 친구들과 강릉에 갔을 때 샀던 가방이었다. 손잡이는 낡아 있었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꺼내 천천히 먼지를 닦았다. 그러자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설렘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떠나기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도 말을 전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왔다. 가방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울면 다시는 이 가방을 들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졌다. 며느리는 내 방 앞을 몇 번이나 오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며느리였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가방을 들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엔 땀이 맺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나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기차는 정각에 출발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고 논밭이 펼쳐지고 산이 보였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인지 몰랐다. 손주의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침묵도 없었다. 그저 기차 바퀴 소리와 승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만이 들렸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나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우리는 함께 시장을 걸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거리를 걸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너무나 편안했다. 저녁엔 회를 먹었다. 싱싱한 광어와 우럭이 접시 위에 올라왔고 소주잔이 부딪혔다. 친구들은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 자랑도 나왔고 며느리 불평도 나왔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다.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찍혀 있었다. 며느리였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짧은 문자를 남겼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나는 온전히 나였다.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여행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바다 냄새, 친구들의 웃음소리, 아무 걱정 없이 걸었던 그 거리.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올 것이었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다시 손주를 돌봐야 했고, 다시 투명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다. 휴대폰을 켜자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 20통, 문자 15개. 모두 며느리였다.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손주가 열이 났고,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고, 며느리는 교육에 가지 못했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의 부재가 이 집안의 위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다. 나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나는 점점 그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설거지통엔 그릇이 넘쳐났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주는 열이 나 축 늘어져 있었다. 나를 본 며느리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주를 안았다. 아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미음을 끓이고 아이를 재웠다. 며느리는 내 뒤에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허탈함이었을까.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손주를 돌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가 잠들자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문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옷가지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짐을 넣기 시작했다. 이번엔 여행이 아니었다. 이번엔 떠남이었다. 이틀 뒤
나는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나는 끝까지 썼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당신들의 일꾼이 아니라고.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썼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나는 가방을 들었다. 새벽이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로 돌아보지 않았다. 고향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세상을 물들였고 나는 그 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를 위해 선택을 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나는 그것도 받지 않았다.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나는 지금 나를 먼저 챙겨야 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도 사랑해야 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널었다.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이 집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할 수 있었다.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나는 호미를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엔 흙이 묻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했다. 문자도 보냈다. 나는 한참 후에야 답장을 보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며느리는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며느리는 회사에 몇 번 결근했다. 손주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집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았고 그녀의 퇴근 시간은 7시였다. 아들은 출장이 잦았고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며느리는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다. 육아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손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다. 할머니를 찾으며 우는 일이 잦아졌고 밥도 잘 먹지 않는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화를 냈다. 왜 어머니한테 그랬냐고, 왜 당연하게 여겼냐고 소리쳤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엔 내가 만들어둔 반찬통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집안은 점점 무너져 갔다. 설거지는 쌓였고 빨래는 넘쳤고
청소는 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퇴근 후 집안일을 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고, 다음 날 출근길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아들은 며느리와 매일 밤 다퉜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나 없이는 이 집은 돌아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는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었다. 퇴사 후 그녀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갔고 아이도 불안해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고향집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나를 찾아오기로 했다. 손주의 생일날 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마당 한편에 쌓여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낙엽을 쓸어 모았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차에서 내렸고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나왔다. 손주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는 며느리의 품에서 몸을 비틀며 내게로 손을 뻗었다.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내 품에 안기며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만졌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섰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였다. 아들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밥상을 차렸고 우리는 함께 둘러앉았다. 손주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불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며느리는 식사 후 내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다. 손주도 주말마다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손주는 만나고 싶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남은 낙엽을 쓸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은 다시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묵묵히 쓸어 모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나는 내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나는 텃밭에 새싹을 심었고 매일 아침 물을 주었다.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열렸다. 나는 그 작은 변화들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친구들과 산책도 다녔다. 노인정에도 가끔 들렀다. 화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손주는 주말마다 놀러 왔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갔고 저녁 무렵 다시 데려갔다. 나는 그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아이와 마당을 뛰어다니고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의무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로서 순수한 사랑으로 아이를 만났다. 며느리는 조금씩 변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이를 데려올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떠날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늦었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며느리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 꽃을 받아 부엌 창가에 꽂아두었다. 햇살이 꽃잎을 비추며 방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나는 용서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용서는 말이 아니었다. 용서는 시간이었고 변화였고 작은 꽃다발 같은 것이었다. 아들도 가끔 혼자 찾아왔다. 그는 마당 한편에 앉아 나와 함께 차를 마셨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고요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들은 떠나기 전 항상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그 온기를 오래 간직했다. 장롱 위엔 여전히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가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다시 쌓이고 있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언젠가 또 한 번 그 가방을 메고 떠날 날이 올 것이다. 친구들과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혼자 기차를 타고 강릉에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존재를. 저녁 무렵 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외투 깃을 세웠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창문엔 불이 켜졌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 세상 한편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나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텃밭에 물을 주고 친구들과 산책을 가고 저녁엔 책을 읽을까?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누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불러주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낡은 여행 가방은 장롱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가방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나는 주저없이 그 가방을 들고 떠날 것이다. 나를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 나의 존엄을 위해. 그렇게 나는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